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광개토대왕 호우에 있는 열십자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호우 가운데 위 상단에 있는 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짐작하시듯이 열십자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시조의 이름, 5000년 전에 상형문자 그대로 사용되었던 이름을 그대로 전승해서 새겨놓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정자 역시 그 십자로 된 시조 이후에 그의 자손이 되는 그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이렇게 정자로 새겨놓은 것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인가 이번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대왕 호우 밑면에 있는 바닥에 있는 그 양각된 금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이 명문은 그 시기가 제작된 시기가 415년, 또 신라의 사신이 광개토대왕 장례 이듬해에 추모 행사에 참석해서 받아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이 상단에 있는 이 정자, 이것이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그 내용이고, 열십자는 한민족 고조선의 첫 획과 두 번째 획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그 시조의 이름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광개토대왕 호우에 있는 정자가 참으로 미스테리한 푸호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전국에 있는 박물관이나 또 톡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이 생각지도 않게 생각보다 많은 정자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찾아낸 그 정자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가 이러한 그 여러 유물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열십자만큼이나 상당히 많은 보편화된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그 광개토대왕 호우에 있는 그 정자만을 그렇게 미스테리하다고 그렇게 여기는지 참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그 이전에도 훨씬 이른 시기에 그 정자가 있었음에도 그때에는 왜 그것을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자, 여기 정자가 새겨진 것을 보면 이 나타난 유물은 원주, 법천사지, 침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양끝 부분에 이렇게 정면에 잘 보이도록 미용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여기 법천사의 침이는 신라 말과 고구려 초 요때로 추정을 하고 있고, 혹은 그 이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높이가 1.2m, 무게는 120kg.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뭔가 이게 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원형에서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원래는 140kg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시는 대로 여기가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정자가 두 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자가 두 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광개토대왕 호우에 있는 그 정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문자새김 전돌편 해가지고 여기에 정자가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역시 경주박물관인데, 이것은 일반 토기, 흙을 구워서 만든 이 토기에 역시 여기에도 이렇게 정자가 있고 또 여기에도 정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다른 데서도 또 이렇게 찾아보면 그 정자가 들어있는 그 우리 유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해도 저작권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인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자와 관련된 것을 각 전국의 박물관이나 이런 데 있는 유물들을 찾아보시면 정자를 더 추가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정자라는 것이 고대, 소위 말하는 3대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는 그때까지, 그러면 근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확대를 해도 지금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맞백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대에는 공후, 백자남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맞백자라고 해서 그러한 등급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 백자는 어떻게 인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어떤 벼슬의 등급, 서열, 이것을 나타내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근문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에 상당히 그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을해왕 이리 되어 있고, 이것은 뭐 뚜렷하지 않아서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추정컨대 아마 우자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연회를 베풀고 또 이것 맞윤자, 그 다음에 요 글자도 이것도 우자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새, 조, 그 다음에 각, 상, 패, 용, 잡, 부, 주, 이, 조, 왕, 정, 정방, 이렇게 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을해년에 왕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여기선 생략이 되어 있고요. 무엇을 했고, 왕이 연회를 베풀고 또 상으로 돈을 주어서 그 돈을 사용을 해서 아버지 알씨를 위해서 이 금문이 새겨진, 이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물을 만들었다. 그것은 세왕이 정방을, 우물정자 정방을 정별한 그것을 기념을 해서 이 청동 기물을 새겼다. 그것은 여기에 이제 낙관을 찍듯이 마지막에 요 분이 이것을 아마 기록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새 왕이 정방을 정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왕이 정벌을 했다. 이 부분을 이제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벌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광말약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뿐 아니라 다른 근문에서는 정가, 정장, 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의 정은 나라 이름이다. 정씨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벌을 하니까 이 정벌을 한 그 나라는 주나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은나라와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나라와 어떤 인척 관계가 있고 그러한 동맹이었는데 은나라를 정벌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방을 정벌을 하니까 이 학자들은 그 입조 후에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나라가 멸망했다. 이것은 동의하지만 이것이 주나라 시대에 이렇게 멸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문이 그 주나라 시대 그때보다는 또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청동기라는 것을 청동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3대 이전에 이러한 글자를 새겼다. 3대니까 하나라 이전에 이것이 나온 근문이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견을 갖고 있지만 일단 이렇게 중국 학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정이라는 것은 정가, 정장, 정인처럼 이것은 나라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정인하면 정나라 사람, 정장하면 정나라의 권력자, 그러니까 지배계층,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이라는 것은 사전 옥편에 있는 것처럼 우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나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여기에 쓰인 목적은 달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왕, 세왕이 정방을 정벌했다. 우리는 세를 삼조군이 뭐니 해서 다 이것이 한민족과 관련이 있다. 한민족의 시조다. 한민족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기준, 북의 사회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이 세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에게는 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의 사회이기 때문에 고대에는 이 외가도 친가처럼 전혀 구별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의 사회에서 북의 사회로 변화되면서 목의 사회 인식이 한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그 인식이 계속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친가와 외가 이 차별은 없었지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족보에도 이 친가와 외가, 그 다음에 자기 친가와 장가를 드는 그쪽에 족보가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음을 근문의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친가와 외가가 차별은 없었고 동등했지만 구별은 했다. 제사 제도에 나와 있는 소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소와 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목의 사회를 설명할 때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11월에 정후, 이거 제후할 때 후자입니다. 11월에 제후가 어떻게 정벌을 했다는데 이것은 지금 쓰이지 않는 글자니까요. 그래서 여기 역시 주었다, 돈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후가 정벌을 해서 이 근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이렇게 만들게 됐다 하는 그런 사연을 여기에 이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정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이라는 것은 우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나라의 제후를 말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정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름이고 사람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 근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근문이 먼저 한참 이런 식에 쓰여진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정, 숙 해서 이것은 아버지 뻘이라는 뜻이죠. 아제비 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정은 역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정백 이렇게 나오죠. 이 정백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어떤 인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에 되어 있는 이 정이라는 그 표현은 우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타낸 것이고 따라서 광개토대왕과 굉장히 어떤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또 신라도 마찬가지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또 가야도 마찬가지겠죠. 이 정이라는 인물은 이 한민족 계열의 그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선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고대 문헌 속에 있는 정자에 대한 이해, 그 기록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다. 그렇죠. 성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인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 정이라는 성씨의 기호는 염제 강성의 후예다. 그 다음에 근문에서는 이 염제 강성의 후예가 정후, 정공, 정백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 또 이러한 정씨의 나라를 일러서 정국 이렇게 정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염제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던 이 열십자, 이 조선을 나타내는 열십자 중에서 이 내려긋는 이 세로선, 이 신이라는 글자의 시작이 되는 글자입니다. 시체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분의 이름자가 고대, 고조선 시대의 화폐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염제, 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청동의 문명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목축을 했는데 염소를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 위에 이 양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양은 대체로 그 염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시시략에서 정씨는 목천자전에 주나라의 대부 정리가 있었다. 주나라 때에 정리라는 사람이 있었다. 정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우록에서 정이라는 것은 우나라의 대부 정백, 우나라의 대부 정백 강자의 후예다. 자를 성으로 했고 남양에서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나라는 이 나중에 정벌돼서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우나라에서 대부로 있었던 정백이라는 인물은 강자의 후예다. 이때 강자라고 하는 것은 강태공을 말합니다. 그 강태공의 후예고 이 강태공 역시 이 염제의 후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대에는 성과 씨의 구별은 분명했지만 차별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북의 쪽으로 내려온다든지 모계 쪽으로 내려온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성과 시를 동시에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서는 때때로 보면 성과 시를 혼동을 해서 이렇게 혼용을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헌에서 이렇게 정이라는 것이 어떤 인물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다스린 나라를 정방이라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우에 있는 정은 문헌과 고대 문자의 기록을 볼 때 단순한 우편에 있는 우물의 뜻이 아니라 사람과 그의 나라를 나타낸다. 또 정이라는 존재는 은나라 이후에 오랜 역사 과정을 거친 후에 고구려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실제로는 고조선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3대 이전에 이미 이 정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것이 역사 과정 수천 년을 통해서 나라가 망했다가 세워지고 이것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 이 나라는 망해도 사람은 그 족단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천해서 본래 자기의 터전이었던 동천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대륙을 벗어나 고구려를 세웠다 하는 것을 이 금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 고구려의 시작이 대륙으로부터 출발했고 고구려의 역사는 고조선의 시조인 신농 하나님과 또 이 그분의 따님이 되는 뉘조를 시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볼 때에 산해경에서 기록된 고조선의 후예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산해경에서 산동에서부터 바레만 일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조선이 천독 이렇게 그 산해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죠. 천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을 산해경에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우리가 이 정이라는 것이 고대의 어떤 중요한 인물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역사의 과정을 겪어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광개토대왕 호우의 정은 바로 그 후예가 나라를 튼튼히 하고 영토를 넓힌 그 자손이라는 것을 선조에게 보고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글이 정시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 중요한 인물은 여기에 나오는 대목에 나오는 오고대부라는 것입니다. 오고대부. 이거는 찾아보시면 누구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그 고구려가 어떻게 출발을 해서 어떻게 이동을 했고 그리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까지 연결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이 노래, 이건 노래의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